잘 계셨습니까? 다들?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지금 현대문명 대전한 미래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미래 문명 사회가 어떻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미래 문명인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자세, 지식 이런 것들이 뭐 저희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참여해보시면서 쭉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두 분 이렇게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다양한 고급 정보를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의식이 좀 더 확대되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상생 방송을 이제 보는 시청자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방송국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해보면서 네. 한 방송 이제 프로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의 힘이 들어간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방송하고 이제 방송하고 하게 되면은 방송과 관련된 그 책을 한 번이라도 찾아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고급 정보와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고급 정보들을 많이 들어서 공부도 많이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주제를 들을 건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 모두 다 궁금해할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거든요. 최근에 TV를 켜면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듣고 또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다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말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무역 전쟁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두 나라 간의 문제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그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 강의를 해주실 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세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또 학부에서는 사학과를 다니신, 네, 사학을 전공하신 분이시거든요. 사업과 경제를 같이.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역사도 아시고 또 경제도 해박하신 그런 전문가이십니다. 네, 네. 홍춘욱 박사님을 다 같이 모셔볼까요? 네.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경제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망이 매번 틀려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매번 최선을 다해서 전망하곤 하지만 잘 안 맞아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한 26년 정도 일을 했고요.
최근에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가 미중 무역 전쟁인데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사실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또 일본, 러시아, 또 세계 각국에 미치는 그 파급력도 막대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재주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 싶을 때는 제가 좀 중요한 사항이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그래프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학부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 나라가 걸어왔던 과거의 맥락, 옛날에 어떤 일을 겪었나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바로 중국은 어떻게 성공했고 성공했다는 표현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G2 미국의 옆자리에 올라서게 된 나라는 1980년대 일본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게 됐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과 충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들어서서 중국에 대한 관심들은 뭐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인 쪽에 계시는 분들은 중국이 드디어 미국을 대체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중국이 주도할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책이 엄청 많아요.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책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제일 많이 사고 또 그 사람이 책을 제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끼리 서로 책을 팔아주는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중국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읽다 보면 너무나 상반된 양쪽의 의견에 놀라게 됩니다. 한쪽 편에 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국을 너무너무 찬양해요. 넘버원으로서의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발간된 우리나라 대표하는 경제신문에서 나온 거 보면 1등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코노미스트, 세계적인 경제지예요. 이 주간으로 나오는 경제지인데 저희들 같은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다 읽지는 못하는데 너무 글이 많아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헤드라인은 보려고 애를 쓰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이 잡지에 바로 중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단기간에 부채를, 빚이죠, 그죠? 나라가 쥐고 있는 빚을 저렇게 급격하게 늘린 나라치고 위기에 처하지 않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위기가 임박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인 거대한 G2 국가로 성장한 나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다들 다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그림 보면 무시무시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GDP, 그러니까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총 부가가치의 양. 어렵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 나라가 생산한 생산물의 총량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GDP가 큰 나라들이 경제력이 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나라가 생산했던 이 GDP의 총량 대비해서 그 나라 기업이나 가게와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분야, 가게, 정부 전부 빚이 늘었어요. 중국 빚이 늘었는데 특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저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업 쪽 부채들이 말도 못하게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의 부채가 늘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중국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고 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경제가 뒤흔들렸던 그 리만 사태 기억나시죠? 네. 그런 리만 사태 같은 그런 심각한 경제 위기들이 경제를 덮쳤을 때 그때 갑자기 다른 나라들은 다들 와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제 경제 큰일 났어 하면서 다 빚을 갚았는데 중국만 거꾸로 빚을 저렇게 늘린 거죠. 맥락을 알아야 비판을 할 수 있고 물론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은 저렇게 빚을 늘리는 과정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위협적인 뭔가 행동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는 이런 복합적인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해드리면서 이제 옛날부터 시작해서 최근으로 조금 처음에는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옛날 이야기를 이해하셔야만 최근에 중국이 이해된다는 측면에서 조금의 인내심을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급성장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 첫 번째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전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예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일본이 있고요. 일본, 한국, 중국.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국가들. 물론 이 나라들 이외에도 인구가 많은 나라로 한다면 인도네시아도 있을 수가 있겠고, 인도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경제의 어떤 사이즈나 이런 걸로 본다면 물론 이제 유럽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시아 쪽에 러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동적인 세 나라의 1인당 GDP.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평균적으로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게 되겠는데요. 참고로 한국은 작년 33,000달러. 이게 예전에 정말 못 살았던 한국이, 여기 그림 보시면 1960년대 얼마에서 한국이 시작하냐면 100달러 정도에서 시작하거든요. 1인당 100달러면 1달러가 1,000원이잖아요. 그냥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한 해에 10만 원으로 살아야 된다. 아이고. 그렇죠. 365일이잖아요. 몇백 원입니까 하루에. 이게 절대 빈곤 국가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유엔이라든가 수많은 난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에서는 하루에 1,000원 정도가 어떻게 본다면 그 생존 수준의 소득 아니겠는가. 예. 1,000달러도 아니고 1,000원이라니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년이면 365일이니까 365달러 정도, 약간 좀 더 붙여서 400달러 정도를 빈곤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나라 평균이 100달러였다. 물론 저건 물가를 또 감안해서 보면 그거보다 높았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 중국이나 굉장히 못 살았다는 건 금방 알 수 있는데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여기에 또 물론 비극적인 일도 같이 겪었지만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최근 일본이랑 사이가 되게 나빠지게 됐던 계기가 된 한일 청구권 협정, 국교 정상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초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돈들, 원조 또는 해외의 어떤 경험, 무역을 해봤던 경험들을 얻게 되면서 우리가 성장해서 저 그림을 보시면 한국이 노란선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서 지금 드디어 일본을 추월하기 직전이다라는 것을 거의 역사적인 순간을 좀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중국 봐주세요. 혼자 바보짓을 하고 있었다. 언제까지? 1978년까지. 옆으로 그냥 기고만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가파르게 1인당 소득들을 성장시켜 나가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1973년에 유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Japan as number one. 1등으로서의 일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선진국, 성공한 선진국이 됐었는데 우리나라도 그 뒤를 따라서 느리지만 꾸준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1978년까지 거대한 이 코끼리 또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떨쳐 일어나면 세상을 떨쳐 올릴 거라고 하는 거대한 사자 중국은 잠을 자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1978년부터 이전에 1960년대 한국 또는 1960년대나 70년대 일본이 보인 것 같은 가파른 속도로 78년부터 중국의 성장이 시작됐다는 데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 드디어 잠에서 깨서 일어났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네. 바로 그것은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의 죽음에서 비롯됐던 정치적 혼란 1976년에 그 유명한 천안문 사태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1차 천안문 사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뒤 중국을 움직이고 있었던 4인방이라고 불렸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아주 강력한 위세를 가지고 있었던 4명의 정치 지도자들 그중에 이제 한 분은 마오쩌둥 주석의 사실상의 부인이었던 강청 여사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좌파적인 아주 극단적인 좌파적 정책들을 펼치면서 일체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고 경제활동들은 모두 국가가 주도하는 집단농장 안에서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중국의 집단농장을 뭐라고 불렀냐면 인민공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옛날에는 유명했던 이름이었습니다만 그 거대한 집단농장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고 같이 일을 시킵니다. 같이 일을 시켜서 나온 생산물들을 평등하게 분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하나 대충 일하나 저 카메라가 있나 없나 눈치 보면서 뒤에 가서 저서 낮잠 자고 있나 열심히 일하나 받는 배급되는 양이 똑같다면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혁명 과정에서 1949년 국공내전 이후에 중국의 공산당이 대륙의 패권을 잡는 그 혁명의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한 집안인가 뭐 이런 것들이 분배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가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의 짜여져 있는 닫혀버린 사회에서 중국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바로 뭐냐 하면 1977년까지 농업의 생산액이 연평균 한 4% 증가했다. 그리고 식량 작업자족이 안 돼서 해외로부터 많은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극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랬었는데 바로 이때 1978년부터 시작해서 1995년 사이에 농업 생산량이 연평균 얼마 늘었다? 15% 정도. 아니 이건 무슨 일이 있었던가? 네, 바로 집단 농장이 해체된 것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해체된 게 아닙니다. 중국의 중심 지역에 있는 안후이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안후이성에 있는 아주 조그만 샤오강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샤오강 마을에 있는 이제 인민공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1978년 말이 됐는데 서로 싸우다가 원수가 될 지경이 된 거예요.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이 식량 배급받아서 나 먹고 살 수 없어? 라며 다들 절망에 차서 울분을 터뜨리다가 갑자기 그 15가구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15가구의 아버지들, 촌장과 사람들이 만나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약속하자. 우리 따로 경작하자. 그래서 땅을 따로따로 분할해서 경작하고 그 분할된 경작된 토지에서 나온 식량은 전부 다 알아서 가지고 남는 양을 정부에 바치자.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이 철판장을 적는 거죠. 뭐라고 적냐? 이 비밀이 알려질 경우에 우리 다 같이 책임지며 특히 부모가 끌려가는 경우에는 남은 자식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라는 약정서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샤오강촌에서 어마어마한 농업 혁명이 벌어지죠. 그 전에 6년간 생산됐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이 그 다음 해에 생산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간단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요리 없이 일하다가 아니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하나 마나 나한테 별로 돌아오는 거 없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생기니까 열의가 생겼고 두 번째가 뭐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노인들까지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가축에 배설물을 주러 왜냐하면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땅과 땅 사이에 있는 고랑과 이랑 사이에 그 좁은 땅들까지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의 손까지 저만 해도 어릴 때 꼴배로 다니고 소를 갖다가 이렇게 끌고 다니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다 합니다. 소들 되게 순해요. 젊어 보이시는데 서로 방학 때마다 늘 고향 가서 했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간단하거든요. 토지는 제약되어 있는 반면에 사람은 많으니까 조막손, 아이의 조막손을 조금이라도 투입하는 순간 효율을 따지기보다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 농민들이 다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에 세 가지 효과가 생기죠. 첫 번째, 중국 정부 당국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야, 우리가 그동안 인민공사에다 모아놓고 집단 농장에서 일을 시키던 제도가 이거 되게 잘못됐었구나 하면서 집단 농장을 차근차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78년이 개혁 개방의 첫 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농업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자, 아까 하루에 1,000원으로 먹고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피죽도 못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생산량이 늘어서 이제 2,000원이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우리 뭐 하겠습니까? 하루 1,000원으로 살다가 2,000원이 됐다. 뭘 할까요? 당연하지만 옷을 사지 않겠습니까? 거적대기 비슷한 걸 또 돌아가신 분의 옷을 입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람들이 옷을 사기 시작하고 그게 조금 더 먹고 살만해지면 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녀 교육을 시키겠죠. 야, 이제 우리도 좀 애를 공부시키자. 그러니까 산업 발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뭐냐 하면 결국은 빈곤선을 벗어나야 돼. 빈곤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출발이 있을 수가 없어. 하루 1,000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며 저축을 어떻게 하며 더 나아가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생각이 위축되죠. 그게 좁아집니다. 시야가. 그런 좁아져 있던 시야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소비의 에너지를 발견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이제 농촌에서 이렇게 강력한 생산성의 향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애들이 꼭
농촌에서 일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야. 이제 우리 이렇게 생산성도 올라가고 수확량도 높아졌는데 너 이제 학교가 또는 우리 집안에 남자애가 셋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애를 많이 낳았으니까요. 남자애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그래 이 촌에서 일하고 둘째 셋째는 도시로 나가라. 이게 이제 산업 발달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생존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이동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토지에 있어야 농촌에 있어야 먹고 살고 굶주리지 않으니까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동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득들이 증가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산업 생산, 제조업의 생산, 경제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여유 있는 여유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은 유휴 노동력 혹은 슬랙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노동력 공급에 추가적인 여력이 있느냐. 그 자유로운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교육도 좀 받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해야 그 다음 산업 발달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중국 경제는 그때 이미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1996년부터는 또 농업 생산액의 증가가 둔화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이나 텃밭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뭐가 오죠? 병충해가 시작됩니다. 지력도 고갈되죠, 그죠? 더 열심히 일을 해도 작년보다 생산량을 더 늘리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3년이 되면 이거 이전에 재배하던 걸 바꿔야 되는 윤작이 어려운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논농사가 윤작이 되잖아요. 어떨 때는 1년에 이모작도 하잖아요. 논농사가 굉장히 생산성이 좋습니다만 텃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면 바로 적응해버립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처음에는 이 열정적인 노력 때문에 확 늘었지만 늘었던 수확량이 좀 둔화되는 시기가 오면 뭔가 경제의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기폭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세계의 공장 중국으로의 전환이 되는 1992년의 대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경제 첫 번째 사건은 78년, 그다음이 92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백묘, 흑묘라는 말을 들어봤었거든요. 네, 흰 고양이든 뭐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라는. 그럼 그 표어는 언제쯤 생긴 건가요? 정확하십니다. 1978년입니다. 그때. 왜? 그때 공산당의 보수파들, 진원을 비롯한 수많은 보수파들이 샤오강촌에 있는 농민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아니, 집단 농장을 집어넣어놨는데 네. 인민공사에서 우리 같이 경쟁하기로 했는데 너네만 개별 경쟁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떠오르죠. 네. 저 분녀들 이렇게 했겠죠. 그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덩샤오핑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이 그때 아니 인민이 굶주리고 있는데 무슨 이론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 그래서 실천으로부터 진실을 찾아야 하며 더 나가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일단 인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제도 이념은 의미가 없어요.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덩샤오핑은 중국 경제를 전환시킨 가장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 전환시키는 1992년도 바로 덩샤오핑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왜 그랬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중국은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 1000불도 안 되는 부유함이었습니다. 잘 살게 됐다 그러지만 이전에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도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서 충분한 양의 곡식과 곡물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가고 교육도 하러 가는 그래서 열정이 무르익고 있던 시절에 1989년 비극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 사건 30주년이었죠. 천안문 대학살 30주년이 있었습니다. 그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었던 학생들을 아주 안 좋은 방식으로 예전 우리나라가 떠오르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중국 경제는 일고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찬반 양면이 벌어집니다. 진원을 비롯한 보수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다시 인민공사에서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살며 다 같이 생산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덩샤오핑을 비롯한 개혁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더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길이 없고 더 나가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 1989년에 그 사건을 초래한 이유는 덩샤오핑의 무차별적인 또는 무절제한 자유화 정책에 가져온 잘못이기 때문에 당신은 반성해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관측자들이 이제 중국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그때 1992년 기차를 타고서 보도도 안 됐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서 그 늙은 덩샤오핑이 기차를 타고서 남쪽을 향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곳마다 신문에 보도 하나 안 됐지만 덩샤오핑이 기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수십 수백만의 인파들이 덩샤오핑 동지 만세를 외치고 당신 덕분에 우리는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반응 속에서 포기해버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덩샤오핑의 가슴에 불길이 타오르죠. 그러면서 이 개혁의 노선, 개혁의 흐름은 절대 뒤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더욱더 전진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남쪽으로 광저우성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부터 점점 더 파급력을 가지면서부터 이제는 그때부터 지방의 언론, 전국 언론들까지 다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전세 역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전체 GDP, 한 해에 벌어들인 총소득이 GDP입니다. 이제 세 번째죠, 그죠? 한 해에 벌어들인 총소득 GDP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몇 퍼센트예요, 여러분? 퍼센트입니다. 예, 1993년, 94년에 GDP의 6% 이상의 돈이 한 해에 투자하러 들어오는 게 보이십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 역사적인 전환이 시작된 거죠. 그전에는 GDP 1%도 안 들었어요. 중국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너 언제 다시 인민공사로 돌아갈 수 있고 문화대혁명 할 수도 있고 혹시 대약진 운동해서 또 저 참새는 나쁜 새다 뭐 이런 유명한 일화잖아요. 예, 그때 당시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뭐 병충해도 병충해가 말도 못했지만 뭐 여러 가지 실책들 일기도 안 좋았고 해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해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세계 2차 대전의 독소전, 독일과 소련 전쟁과 그리고 1958년에 있었던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극좌적인 또는 모험주의적인 행동들을 또다시 취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중국 개혁 개방하는 건 알지만 일부의 이제 화교 자본들만 중국에 투자를 했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한국하고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국교 정상화, 북방 외교 이런 일이. 지금 편찮으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랑 국교를 정상화하고 중국과의 국교를 맺으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초기에는 한국이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직접 투자 1위 국가로 군림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불이 붙었죠. 자, 어떤 일이 불이 붙었습니까? 자, 두 가지죠. 자, 첫 번째, 나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열망에 가득 찬 젊은 농촌에서 막 뛰어나와 도시로 나온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교육을 잘 받은 젊은이들.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열망으로 눈이 불타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장이고 기계가 없어서 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에서 기술력을 갖춘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공장을 세우죠. 그게 바로 홍콩 옆에 있었던 아주 작은 깡촌이었던 선전이 심천이라고 그러죠. 심천이 지금 뭐 중국을 대표하는 대도시가 홍콩보다 더 큽니다. 요새 최근에는 홍콩과 선전 사이에 고속철도 뭐 이런 것까지 다 개통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중국은 거대한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순간이 되고요. 이 공장이 아주 강력한 공장이 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들어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되죠. 중국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가고 거기 생산성도 높다더라. 거기 사람들, 근로자들 정말 열정이 있다더라. 교육도 잘 받았다더라. 중국 정부가 지원을 잘 해주더라라는 그런 것들 속에서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일어나서 그 다음은 2단계가 뭐다? 바로 제조업 혁신을 하는 나라가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넘버원 제조업 국가인 중국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었어요. 자,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죠? 네. 싸다. 두 번째, 뭔가 카피인 것 같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짝퉁이다. 또 어떻습니까? 에이스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구성이 어때요? 디자인이 구리다. 뭐 원재료를 도대체 뭘로 만들었는지 우리 알 수 없다. 가짜 분이오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 네, 가짜 그 계란. 중국의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쳤던 그 가짜 사건들. 가짜 계란. 가짜 계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돼버린 거죠. 왜 그런가? 이유는 두 가지겠죠. 그죠? 아까 첫 번째, 성공의 원인에 이런 어려움의 원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뭐가 원인? 아까 얘기했죠. 빨리 부자 되고 싶다. 너무 서두르니까 기초를 다지면서 가겠습니까? 카피 짝퉁에 다른 사람들이 내고 있는 특허 다 뺏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건을 만들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이건 중국 내부의 문제이지만 중국 외부, 중국에 투자를 했던 외국인 직접 투자자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먼 미래의 경쟁자를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기술력까지 갖게 되면, 디자인 능력과 특허 개발 이런 것까지 다 갖게 되면 여러분 마음 편하세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못 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견제를 들어가는 거죠. 기술을 잘 넘겨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공업이 대표적인데,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북경현대, 북경차와 조인트 벤처입니다. 네네. 합작회사입니다. 5대5로. 이런 식으로 조인트 벤처를 시켜서 들어가게 했는데, 지금 뭐 중국 여행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중국 본토 자동차들도 물론 보이지만 대부분 중국의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은 폭스바겐이나 광저우 혼다 같은 외국계 자동차의 합작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 1위, 2위를 다 차지하고, 아무리 BYD라든가 지리자동차라든가 장성기차 같은 중국 내에서 키우고 있는 혁신적 기업들을 아무리 육성해 준다 그러더라도 중국을 돌아다니면 외제차밖에 안 보이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쫓아가는 거죠. 왜? 아니 내연기관의 전통이 150년, 120년인데 그걸 지금 막 개발하는 중국이 어떻게 쫓아가며, 두 번째로 핵심 기술을 거기 가 있는 외국 기술자들이 왜 넘겨주냐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외형 파란산이 중국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보면 중국이 10%를 넘어설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거대 공업 국가가 됐지만 속빈 강정 아니냐? 이런 반성이 자기들 내부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크게 성장했지만 과연 우리가 내실을 가지고서 지금 제대로 뭔가를 갖다 돈을 벌고 있는가? 핵심 기술력이 없다. 뭐 그런. 그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럴 때 중국에게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선진 기업들이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서 M&A 시장, 기업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다른 나라 기업들 막 M&A 했다, 기업 인수합병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들 넘어간 거, 네. 저기 뭐 생명보험사부터 네. 시작해서 아, 뭐 여러 회사들이 넘어가고. 중국계 자본에 넘어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다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새로운 혁신 산업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뭐죠? 제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을 비롯한 수많은 분야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 산업이 움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혁신 산업이 시작됐어요.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더 나가서 2차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 같은 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소재, 새로운 방식의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산되는 순간 이미 먼저 달리고 있었던 선진국들에 비해서 막 딱 시작한 중국이 뭐 그렇게 딸릴 게 있나요? 오히려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을 테스트베드, 마음대로 너 한번 사업 펼쳐봐, 부작용이 나면 그때 규제할게, 대신에 마음껏 해봐. 중국 사람들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QR코드만 찍으면, 맞아. QR코드만 찍고 다니면 다 돈이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선진국들,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허장성세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던 시각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그때 중국 하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된 건데, 중국 경제 성장은 거품이다, 버블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또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중국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어떤 부채, 유령 도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겉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성장 발전을 많이 했지만 그 이면에 뭔가 좀 이런 좀 실제 중국 성장에 앞으로 이런 경제 성장에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한번 찝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요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빚입니다. 빚.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거에서 외국에서 디자인 받아와서 기술 받아와서 그거 그대로 생산해서 OEM으로 그저 주문자 브랜드 부착해서 파는 거는 되게 잘해왔고 그걸로 돈을 잘 벌어왔어요. 자, 그런데 중국 정부 보기에 이제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자각 또는 경계감을 갖게 됐습니다. 경계감을 갖게 되면서 바로 그 유명한 제조업 2025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제조업 2025 과정에서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문제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은행에 돈을 빌려 투자를 하는 1997년 한국 외환위기가 떠오르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화학공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빚을 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빚을 냈던 것처럼 중국도 제조업 2025라는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자, 2025년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조업 기술력으로 보았을 때 2위권 국가가 되겠습니다라는 목표예요. 자기들은 지금 3, 4위권 정도인데 저거를 제가 봐서는 3, 4위권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3, 4위권 정도에 있는데 이거를 기술력을 키워서 2025년에는 언제? 지금 현재 일본과 독일 정도의 기술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2045년에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라는 광호한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세계의 공장 중국. 하지만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부품 및 장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섬유나 조립 전자제품 산업 위주의 양적 성장에 머물렀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약을 위한 제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다. 중국 제조 2025는 5대 프로젝트, 10대 전략 산업,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30년간 10년씩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별로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 뒤 1단계 2025년까지 제조업 강국 대열에 들어서고 2단계 2035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넘어 강국의 중간 수준에 진입하고 3단계 2049년에는 미국을 넘어 최선두에 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것을 보면 중국 제조 2025는 단순히 기술 자립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을 넘어서는 제조업 초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찬 전략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엄청난 자본을 집중 투자하고 관련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는 핵심 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자신을 넘어서려는 중국 제조 2025의 위협을 느끼고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기술 이전 요구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제품은 그만큼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3월 미중 무역 전쟁은 시작되었고 미국은 연간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여기에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들어있던 10대 전략 산업 품목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저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저런 거 계획합니다. 저런 거 저희 투자하겠습니다. 저기 해외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M&A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려다 돈을 마구마구 주면서 부채 비율이 아까 처음에 우리 봤던 그림 기억나시죠? 기업의 GDP 대비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한테 지적당하잖아요. 그렇게 단기간 부채가 늘어난 나라치고 나중에 멀쩡한 경우 난 본 적 없어 라는 공격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너무나 야심찬 공격적인 그런 경제 성장의 정책들을 펼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제조업 2025가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게 경계심을 가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예.
그 중국 제조 2025가 시제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 전쟁을 일으킬 만큼 어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이제 위험한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전략이 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후아웨이 사태가 이제 여기에 해당될 텐데 기술 도둑질의 문제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 그냥 편하게 할까요?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발명가가 한 분 계시죠. 그 날개가 없는 선풍기라든가 날개가 없는 헤어 드라이어기, 네. 최근에 또 그 쓰레기 응집 봉투가 필요 없는 네. 다 뭐뭐. 그 이름을 우리가 안 써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차이슨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된 똑같은 디자인인데 가격은 몇 분의 1. 어떤 나라는 사람들은 어떤 기업가는 수십 년에 걸친 그리고 수천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해 놨는데 그걸 그럼 당연히 특허로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특허를 어떻게 합니까? 중국 그냥 나 몰라라고 뺏겨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데가 땡오미 같은 여기 지금 자막이 지나가고 있을까요? 저 사실 써봤거든요. 모 연금에 있을 때, 모 연금에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갔을 때 그냥 공짜로 나눠주더라고요. 그만큼 싸구려였습니다. 그때는. 받았는데 너무 사용하기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의 땡플에 땡땡폰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명령어 체계나 네. 뭐 그룹핑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 그때는. 지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기술 도둑질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주요국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여주는데 밑에서 저 수직 상승하고 있는 노란 선이 보이죠? 네. 저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도둑질에 대한 어떤 공격도 당하고 있지만 공격당하고 있지만 엄청난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채를 일으키고 인센티브를 줘서 특허 신청하면 돈 얼마 뭐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가동.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도둑질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변형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자기 기술로 만들어내서 특허 출원을 하려는 태도들을 보고 더 나아가 중국 시장에서 얼마 전 사드 관련된 2016년 말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차별당했는지 우리 다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내수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중국의 내수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서 사업 편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국에 여행 가셔서 혹시 땡글 같은 그런 미국의 검색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던가요? 아니요. 땡이스북 같은 그런 관계망 SNS 서비스 자유롭게 접속이 되던가요?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팔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와서 물건을 생산하고 요까지는 허용하는데 자기한테 물건을 파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 비대칭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의 어떤 핵심 급소를 찌르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서 이제 화웨이를 공식적으로 이제 보이콧을 했는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우리 삼성에게 한 거랑 미국이 화웨이한테 이렇게 보이콧하는 거랑 뭔가 좀 비교가 좀 된다면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미국과 중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갈등 관계입니다.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저쪽에서 팔을 날리면 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가 상대가 아플까를 생각하며 공격하는 중이죠.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미국 뒤에서 그죠? 왜냐면 미국의 방파제 속에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편인 줄 알고 뒤에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때렸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믿는 도끼에게 발등을 찍힌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서로가 수십 년에 걸친 협력 관계를 통해 윈윈 해왔다. 최종 제품은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나 혹은 SK 하이닉스가 만들어내면서 대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은 일본이
고품질의 안정적인 그런 공급을 통해서 윈윈 해온 게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의 동반 성장의 역사였는데 어떤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같은 동업자에게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중국은 제조업 2025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적극적으로 세계의 권좌에 오르겠다라는 라이벌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를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서로가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본다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는 그동안 가져왔던 신뢰관계를 한 번에 깨뜨리는 물론 우리가 지금 피해를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중간재 제품들을 생산해주고 공급해줄 거라는 전제하에 생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바뀌겠죠. 아, 일본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일본산 제품이라면 항상 생각하겠죠.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거래 파트너. 자, 누가 더 이익일까요? 지금은 일본이 이길 겁니다. 우리를 때리고 시원하겠죠. 그러나 10년, 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고 있었던 핵심적인 그런 부품을 공급해주고 있었던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어떤 태도들과 어떤 환경에서 사업을 해야 될까 고민되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산업 있잖아요. 그것과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전쟁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 사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너무 커졌습니다. 일단 원자재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전 세계 주요 원자재들의 최대 수요 국가가 중국이 되면서 원유라든가 얼마 전에 코발트, 전기차의 핵심적인 부품이죠. 코발트라든가 니켈이라든가 구리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산업 발달에 필요한 핵심적인 원자재들의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중국은 이 원자재들의 조달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커지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실수를 해도 넘어갑니다. 그럴 수 있지. 또 주변에 위협이 크게 안 됩니다. 아이가 뭐 사고를 쳐봐야 얼마나 크게 치겠습니까? 그러나 덩치도 큰 청소년이 돼가지고 주변에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이제 주변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하죠. 물론 분노를 느낍니다. 왜 나 옛날에는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다가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중국도 그런 경험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예, 바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군벌이 생산한 원자재를 중국 기업의 투자 속에 수입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상 내전 과정에서 국민을 학살하게 되는 그 수많은 무기의 조달 창구가 중국 돈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이던 시기에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졌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이야기지만 저는 참 생생하게 기억하는, 좀 그때 중국 방문을 하고 있던 차라서 더 잘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간에 이제는 중립적이고 너는 못 사니까 아직 봐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상태를 벗어나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가 됐다는 것을 그때부터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 물류를 가지고서 조달을 하는데 이 물류의 대부분을 누구에게 의지하는가, 무역로의 안전을 누구에게 의지하는가를 봤더니 다 미국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돼 있더라.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입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뭐 인도양 함대라든가 태평양 함대가 핵심 근거지들이 있는 곳을 다 지나가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가 봉쇄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내륙 지역을 연결해주는 실크로드죠. 1대1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닷길 하나, 내륙길 하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이 과정에서 보면 경제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지역에 대한 투자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말레이시아 횡단 고속철도 건설이라든가 또는 지금 파나마 운하 위에 있는 니카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운하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비롯한 중국의 내륙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사실 경제적 효능으로 보면 거의 없고 실제로 1대1로 투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그런 정책들 자체가 결국은 경제성보다는 이제 드디어 자신이 안위를 독자적으로 보호하고 어떻게 본다면 미국의 어떤 해상망에서 독자적인 활로를 뚫으려는 듯한 태도들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저는 주로 경제적 요인들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면 그와 같은 1대1로에 대한 어떤 추진, 중국의 어떤 집착 그리고 또는 거대한 자금의 투입은 그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닌 정치적 또는 지정학적 측면도 결부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이 무역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운에 달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전체 GDP에서 중국의 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는 거의 40% 가까이, 지금 아마 자막으로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40% 가까이까지 갔었대요. 그런데 2018년, 작년이죠? 작년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결국 중국도 최근에 들어서서는 수출에 너무 의지한 경제 발전 전략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최근 한 5년, 10년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았다가 조금 나빠진 듯한 세계 교역이 좀 늘어나지는 못한 그런 환경들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무역에 대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구조조정 중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 관세 부과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적어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비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상대적으로 지금은 그때보다는 낫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기업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잘 돌이켜보시면 2015년, 16년부터 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던 것도 발견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 보면 내부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일을 받아들인 거고 이런 무역 분쟁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기회로 좀 삼으려는 노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공할 것인가? 이거는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중국 내부의 요인도 중요하지만 해외 여건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야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받은 것을 환율의 조정이라든가 다른 나라로의 수출 다각화 등으로 돌파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최근 그 불안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드디어 지난 10년간의 확장을 접고 불황으로 만에 하나 접어들게 된다면 중국은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제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지금 필사적으로 카드들을 조금 제가 봐서는 아껴두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즉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되고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가의 카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한다거나
정부가 재정 지출을 아주 크게 늘린다든가 같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쓰기보다는 제한적인 정책을 쓰는 게 혹시나 만에 하나 다가올 불황에 우리가 쓸 카드가 고갈되는 거 아닌가를 걱정하는 그런 징후도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오늘 이상과 같은 첫 시간 방송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중국에 존재했었던 두 가지의 역사적 순간. 이걸 기억해두면 굉장히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1978년에 샤오광천에 있었던 집단 농장의 사실상의 해체 이야기. 그로부터 인한 생산성의 향상 과정들에 대해서 경제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의 제조업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지만 대신 외화 내빈, 그죠? 겉은 화려하나 내실은 없는 성장이 된 거 아닌가라는 반성 속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1대1로도 그렇지만 그런 변화들 속에서 중국이 어떻게 본다면 내실을 갖춘 강국으로 우리가 한번 앞서보겠다라고 나가면서 주변 국가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게 된 과정을 그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강의의 내용에 덧붙여서 이제 파트너,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협상 파트너들이 어떤 부분에서 서로가 자극되었고 또 어떤 대응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감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